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인데 본래는 논어를 첫 시간에 하려고 했다가 맨 뒤로 돌렸는데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이야기의 출발이자 끝과도 사실은 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강좌는 논어로 시작해서 논어로 끝나는 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문제의 원인이 장자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논어에서 출발했는데 장자에서 해결책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소스들이 왜 나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어에서 해버리고 나서 장자를 이야기하면은 그게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논어를 맨 뒤에다 배치를 했는데 사실 이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논어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야기의 출발을 그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 내놨는데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좋지 않은 말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 잘하고 낯비 꾸미고. 그런데 자, 논어에 등장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교자는 아주 뛰어나다, 아주 기교 있게 잘한다 이런 뜻인데 심지어 이 속에는 거짓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아주 잘하고 영색, 이거는 낯빛이에요. 얼굴 표정. 이거를 억지로라도 꾸며서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속마음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얼굴빛 꾸며야 되고, 근데 도덕적인 것하고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교원영색이 나쁜 건가? 저는 와이프하고의 부부 생활할 때 교원영색을 하지 못하면 피곤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한테 과연 올바른 소리만 하고 살 수 있나요? 말로는 TV에서 그러죠.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잘려요. 그쵸? 인사고과 평가받을 때 점수 덜 받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텍스트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읽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바로 주의가 논어 집주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은 좋게만 하고 낯빛은 착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꾸미는 데 열심이고 다른 사람 환심 사는 일에 힘쓰면 인육, 나쁜 마음이죠. 이 나쁜 마음이 극성을 부려서 이 본심이 가지고 있는 덕, 이것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성인은 아주 세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물다 라고만 표현했지만 이런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절대 없다. 그러니 배우는 사람은 경계할 내용이다. 이게 적절한 나이대에는 아부하는 능력도 제주예요. 그렇죠? 이게 남자 차이도 심하고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수다할 때 보면은 아부하는 게 아닌데 기분 좋게 말을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친구지간에도. 그러니까 이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도덕적으로야 당연히 이걸 권장할 만하지 않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사회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야누스가 되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교원영색을 해야 돼요. 예컨대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에 있는 여직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옷을 탁 골라서 입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사모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옷이 마치 사모님을 위해서 나온 옷인 것 같다. 별의별 얘기들을 해가지고 사실 딱 보면은 내가 봐도 그렇게 잘 어울려 보이지 않는데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은 하니까 이제 카드 꺼내가지고 계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원영색을 하는 여직원의
그 말과 표정은 권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금지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고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심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차이의 그 미세한 미끄러짐 때문에 그 틈에서 이제 우리가 묘한 재미,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석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관점을 바꾸고 사람을 바꿈에 따라서 동일한 얘기가 따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시간에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던 이 자세가요. 이게 80년대에 제가 백화점 갈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90년대 어느 때쯤인가에 어떤 기업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그랬다가 이 감정노동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면서 꼭 이래야 되느냐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이 있지만 바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대단히 강력하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는 실제로 어떤가? 노노라고 하는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요, 위대한 성인들이 혹은 그 성인에 못지않은 뛰어난 제자였던 현인들이 고고하고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말씀만을 남긴 책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의와 같은 학자의 해석에 의해서만 읽을 때, 노노라고 하는 책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조금, 그러니까 저는 성인이 아닌지라 박절하게 표현을 잘 해요. 그러니까 세게 얘기를 하면은 노노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골 때리는 얘기들이 많아요. 황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노라고 하는 책 자체가 굉장히 재미난 책입니다. 근데 재미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철학적인 재미가 있다, 인생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런 적나라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을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노노 강의를 하셨던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재미나다, 뭐 적나라하다, 이런 식의 얘기보다 제가 하는 얘기는 훨씬 더 말 그대로 적나라한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 예컨대 우리는 노노를 읽을 때 어떤 생각만을 하냐면은, 자, 공자의 사상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인이잖아요. 근데 노노에 등장하는 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통일된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가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다 달라요. 이거를 그 제가 대학 학부 졸업 논문 쓸 때 그 그리스 철학하고 동양 철학하고 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공자가 제자에 따라서 상이한 학습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게 논문의 주제였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자기 논문은 그 석사가 아니라 학부 졸업 논문은 틀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공자도 자기가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자가 그때그때 막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아레테, 덕이라고 번역되지만 탁월한, 뛰어난, 좋은,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에게 다른 방식의 의미를 썼던 것처럼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에 관한 이야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문장에 의하면은 아내가 공자에게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 극기복례. 들어보셨죠? 네, 이거 모르면 수능 시험에서 한 문제 틀릴 수 있어요. 일단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면 세상 사람이 모두 인에 귀의할 것이다. 이 뒤에 얘기는 별로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안연히 제가 비록 명민하지 못하지만 똑똑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받들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화법 방식으로 별로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들을 너무 어렵게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자공. 자,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따지면은 공자죠. 그 다음에 자로죠. 그 다음에 안회, 자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도 안회가 공자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 안회는 뛰어난 제자고 수제자고가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쓰다가 안회 부분을 쓰다가 진짜로 울었어요. 안회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 자공이 말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바로 이 말이 박시제중. 이것도 또 널리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런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안회에게는 극기복례로 해석이 됐고 자공에게는 박시제중으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방식의 접근은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자공이 한 말이에요. 요 말은 공자가 한 말이에요. 안회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철학책이라고 하는 거를 떼어내고 그냥 읽으면 왜 공자는 똑같은 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두 사람에게 다르게 얘기했을까? 이걸 철학적 학습법의 차이로 보지 말고 왜 다르게 얘기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문을 삼으니까 왜 다르게 얘기를 했느냐?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학습법이잖아요. 자, 이 속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회에게 굉장히 처절한 노력을 요구하는 방식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시에 얘가 뭐길래? 근데 여기서는요, 자공이요, 잘난 척하면서 쪼개는 얘기예요. 우쭐해가지고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백성에게 널리 은혜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런 화법은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부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산다면 제가 선생님이 말하는 그 어질다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사람은 어찌 인하다고만 얘기하겠느냐? 그거는 성스러운 경지다. 요임금, 순임금조차도 그렇게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공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어서고 싶으면 남을 일으켜주고 자기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 일상에 가까운 일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이 인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너 이렇게 커다란 포부를 갖고 있는데 너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좀 일으켜 세워주고 하지 너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옆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무시하고 실제로 자공이 한 말들을 가지고 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잘난 척 굉장히 한 사람이에요. 논어에 등장하는 화법들을 보면은 대개 정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자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나게 자기가 말 다 해놓고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까? 왜 반에서 1등하는 애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교실에서. 그렇죠? 그럼 자공은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랬을까?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각자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논어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중요한 철학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골몰했다면 실제로 군자가 되고 싶으세요? 성인이 되려고 우리가 책을 읽나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말로는 어딘 사람 이렇게 추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의 유학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통치자라고 하는 건요. 통치자라고 하는 건 밑에 사람들이 감시의 눈초리로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그때서야 조심하기 시작해요. 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금 봤지 않습니까? 요즘 뭐 갑질이니 뭐니 대통령 우리가 내려오게까지도 만들었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신분제가 엄존했던 과거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착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이거 역사책이 만들어내는 판타지예요. 판타지. 오히려 지금 갑질하는 것 때문에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요. 운전기사한테 야 양쪽 사이드미러 접고 200으로 달려 했을 때 예 하고 그냥 밟아야 돼요. 신분제 사회에서는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황제나 임금한테 차를 서빙하다가 궁녀가 그거 흘렸다고 목이 달아나기도 하던 세상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게 특권이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이 이야기들은 전혀 달리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논어라고 하는 책은 전체 책 구성 자체가 공자가 말했다라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의 55.1%가 공자가 한 말이 아니거나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거나 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자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면 논어가 달리 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부분들만 모아봤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쓴 책이 첫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공자를 제외하고 자로가 가장 많이 나와요. 4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자로가 나오는 부분에서 자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파악하려고 읽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한글 파일에서 그런 부분들만 묶어가지고 편집해서 읽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아이패드에 넣어갖고 읽고 다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일주일 만에 그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일주일 만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공자의 제자 가운데 공자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이거 책 나온 지 벌써 1년 반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반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받느냐. 논어는 기본적으로 한 장씩 구성되어 있고 전체가 20개의 편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어 인용할 때 논어, 학이 몇 장 이런 방식으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장수가 512개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공자가 혼자서 자활하는 문장은 230개의 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44.9%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득표율로 대통령 못 돼요. 그렇죠? 양자구도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럼 적어도 이 내용들을 읽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과거의 논어를 읽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읽을 수 있겠다. 그 착안을 했다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 29명의 제자가 논어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은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조금 나오는 제자들 치고 공자랑 생각이 같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이건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10시간, 100시간 떠들어도 딱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했던 얘기를 받아들이는 내용들은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심지어 서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플라톤이 한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씹어야 돼요. 그 뒤에 사람이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꺼내야지만 철학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학문하는 사람들의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똑같다가 아니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인물들을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저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철학하는 사람들이 논어를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본 적은 저도 재작년에가 처음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면요. 자로는 공자의 수제자가 아니죠. 만약에 공자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내다. 그럼 아내가 일단 가장 많이 나올 법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 자로, 자공, 안회, 자장, 자하, 염구, 증삼, 이 사람들만 10번 이상 나와요. 나머지는 10번 이상 안 나오는데 이 가운데 염구랑 증삼은 노나라 사람이에요. 안회도 노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로, 자공, 자장, 자하는 노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온 젊은이들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이 공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제자가 되었던 스토리나 시대 상황 그리고 공자의 나이대가 다 달라요. 특히 자공은 20대 중반 무렵에 공자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장, 자하는 공자랑 4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와서 만년에 한 4, 5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 잠깐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논어라고 하는 기록물을 편찬할 때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 얘기는 적어도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논어라고 하는 책은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기록물을 남기는 작업을 했던 것은 분명히 자공과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아니 만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염구라든가 증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같은 노나라 출신들이에요. 지금처럼 뭐 지역이라고 하는 걸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세 고려하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려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예요. 시족사회에서 출신국가가 다른 사람들이 논어 편찬 기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더군다나요. 공자의 제자들을 1기, 2기, 3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1기는 공자가 35세가 되기 전에 즉 대략 한 20대 후반부터 제자들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자를 받았다가 35, 6세 무렵에 잠시 제나라의 망명을 떠납니다. 그 이전에 들어왔던 제자들을 일기 제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 숫자는 뭐냐? 공자랑 나이 차이. 그러니까 논어를 읽다 보면은 공자가 질문을 했을 때 자로가 가장 먼저 답변을 했다가 저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나대다가 혼난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유유서의 윤리에 의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자로가 가장 먼저 답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자, 그리고 2기. 거기서 갔다 와서 54세에 노나라를 떠나서 천하를 떠돌아다니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공자의 2기 제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안회.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자공이 있죠. 자공은 본래는 3기에 속할 법도 한데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54세의 공자가 처음 떠나는 나라가 위나라인데 그 위나라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공이 공자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따지면 안회는 자공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안회가 한 살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54세 이후에 노나라를 떠나서 자공을 만났으니까 자공은 안회에 대해서 보면 까마득한 후배가 되겠죠. 대략 10세 전후 무렵쯤에 안회가 공자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논어에 등장하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갖가지로 추정해 보면 자공은 아내를 상당히 무시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가능하냐? 아내가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실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렵사리 자공이 식량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밥을 해요. 근데 자공이 몰래 지켜보니까 아니 어렵게 구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갈 판에 어렵게 식량을 구했는데 아내가 밥 짓다가 저 혼자 몰래 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공이 이거를 공자에게 고자질해요. 그랬더니 야 그럴 리 없다 해가지고 아내를 부르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뜸이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열어봤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처마에 흙덩어리가 툭 떨어져가지고 밥 위에 흙을 덮었다. 이 고생고생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어렵게 구해온 이 밥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친구들 몰래 내가 이 흙 묻은 흙을 먹어버리면 괜찮을 테니까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먹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아내가 역시 아내답구나 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거 읽을 때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얘기는 다른 데 중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내는 10세 무렵에 공자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자공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25세 무렵에 공자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면은 학번 차이가 몇 학번 차이예요? 네, 10몇 학번 차이잖아요. 그런데 왜 쌀을 구해온 거는 자공이 구해왔고 밥을 아내가 하는 거죠? 여기 분들이 대학 홈커밍데이 가가지고선 행사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음식 나르고 뭐하고 이런 거 하시나요? 어깨 두드려주고 칭찬 한마디 해주고 덕담 한마디 해주고 기부금 좀 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선배들의 역할인데 아내가 왜 밥을 했을까?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천민이니까. 달리 그렇게 생각하면요. 공자 학단에 있던 사람들이 공자가 출신이 비천한 사람들까지 제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자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신이 비천한 사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접받으면서 똑같이 공부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출신국이 다르다 보니까 싸워요. 특히 자장하고 자의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위나라 출신이고 자장은 진나라 출신이고 다른 위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국이 다르다 보니까 이들은 경쟁 관계에 있었고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논어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싸움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혹은 논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한 동기이자 지우려고 했던 게 뭐냐면 논어를 편찬했던 사람들은 논어를 통해서 벼슬길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돕고 세상의 도를 바로잡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만든 책이 논어예요. 그러면 그와 반대 입장을 가졌던 사람, 벼슬에 나아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중에 장자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